제가 지금 병과 삶이라는 책 쓰고 있으면서 지금 아직까지 공개를 안 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원고 중에 환청에 대한 심리적 치료법 해서 논문 한 편 번역이라고 원고를 써둔 게 있거든요. 지금 병과 삶이라는 책의 15장에 넣으려고 써둔 원고입니다. 이 원고가 이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논문, 외국에서 나온 논문 한 편을 제가 완역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미국 정신건강의학회에서 2021년도에 펴낸 조현병 치료 실무 지침, 조현병 치료 실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그 책은 제가 한 200페이지 되는 책을 제가 요약해서, 발췌 요약해서 소개해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 논문은 환청에 대한 논문인데, 요거는 제가 논문이 양이 많지 않은 논문이어서 제가 완역했습니다. 완역을 해서 이 지금 원고로 보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총 11페이지 되는 논문이네요. 잠깐 넘겨가서 보시자면, 이렇게 제가 이제 읽으라고 밑줄도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읽어가면서 완역을 한 논문입니다. 이제 이 논문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게 다른 때에 제 강의 들을 때 비해서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제가 직접 쓴 원고는 제가 이제 쓰면서부터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게 제가 문체라든지 그렇게 쓰니까 괜찮은데, 외국 논문은 번역하다 보면 아무래도 논문이다 보니까 원래의 문체 자체가 좀 딱딱하고, 거기에다 저도 번역하다 보면 좀 딱딱하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문 용어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제가 보충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보충 설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 번역문으로 보자면 총 페이지가 23쪽, 이 논문 이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환청에 대한 심리적 치료법 논문 한 편 번역입니다. 자, 국제환청 연구 컨소시엄이라는 학술 단체가 있다. 자, 국제환청 연구 컨소시엄이라는 단체의 정식 명칭은 International Consortium on Hallucination Research, 그래서 약자로 ICHR 이라고 하는데, International Consortium on Hallucination Research,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국제환청 연구 컨소시엄이라고 번역하는데, 이라는 학술 단체가 있다. 이 단체의 연구팀은 2014년에, 그러니까 이 논문이 2014년에 나온 논문이죠. 2014년에 환청에 대한 심리적 치료의 역사와 현황을 개관하고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제안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의 제목은 환청, 괄호 열고, 목소리, 괄호 닫고에 대한 심리적 치료, 땡땡 해놓고 현황과 향후 연구의 핵심 방향이다. 자, 영어로 된 논문 제목을 읽어드리자면, Psychological Therapies for Auditory Hallucinations, 괄호하고, Voices,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콜론 찍고 Current Status and Ke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sychological Therapies for Auditory Hallucinations, 괄호하고, Voices, 괄호 닫고, Current Status and Ke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로 이 논문의 제목을 번역하자면 환청, 괄호 열고, 목소리, 괄호 닫고에 대한 심리적 치료, 땡땡 하고 현황과 향후 연구의 핵심 방향이다. 이 논문의 저자는 총 14명이다. 이들은 대다수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또는 심리학 박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청에 대한 심리치료 또는 심리적 치료법에 대해서는 가족과 당사자뿐 아니라 대다수 전문가도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 저자가 보기에 이 논문은 이 분야의 연구 성과를 요약하여 알기 쉽게 소개해주는 논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 한 편만 읽어봐도 이 분야의 역사와 동향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이에 저자는 이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하였고 이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참고로 아래의 글은 논문이어서 읽기에 딱딱할 수 있다. 더욱이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이 번역문은 가족이나 당사자가 꼭 읽어야 할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글을 읽다가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진다면 이 번역문은 읽지 않고 건너뛰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했고요. 이제부터 논문입니다. 초록 논문의 앱스트랙트 초록인데요. 이때까지 녹화가 안 되고 있었어요? 화면에서 녹화가 되고 있었고, 네. 초록입니다. 국제환청연구컨소시엄의 이 논문은 환청, 괄호 열고 목소리 듣기, 괄호 닫기, 괄호 닫고, 이 논문은 환청에 초점을 둔 심리적 치료법들에 대한 연구의 현재 상황과 향후 방향을 다룬다. 치료 접근법들은 행동적 및 대처 초점적 개입법들로부터 시작하여 인지치료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공식화 기반 개입법들을 거쳐서 현재의 다양한 개입법들에 이르렀다. 최근에 개발된 개입법들에는 수용 및 마음챙김 기반 접근법들을 적용한 개입법들이 있고 목소리와 자신, 타인, 관계, 그리고 개인력을 연결시키는 방법들을 통합한 개입법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목소리에 대한 치료법들의 발달을 논의하고 경험적 발견들을 고찰한다. 문헌고찰 결과는 심리적 치료법들은 양성 증상을 지닌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효과적이지만 그 치료법들을 목소리에 적합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6가지의 주요 연구 방향이 확인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반적인 효과성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서 목소리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법의 구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두 번째, 외상, 인지기제, 그리고 개인적 회복점 제기, 그러니까 개인적 리커버리와 같은 목소리와 관련된 심리적 과정들에 보다 더 초점을 둬야 하고, 3. 치료가 의도하는 결과를 보다 더 집중적으로 측정해야 하고, 4. 목소리 청취자들 간의 개인차를 이해해야 하고, 5. 목소리와 조현병을 넘어서 다른 집단과 다른 감각 양식들로 초점을 확대해야 하고, 6. 여섯 번째, 서비스가 실천될 수 있도록 개입법들을 가다듬어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논문 전체에 대한 요약, 그러니까 초록이었고요. 이제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의 이제 서론이죠. 이제 읽겠습니다. 국제환청연구컨소시엄은 환청과 관련된 주요 연구 영역들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되었다. 본 논문은 향후 연구의 주요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환청에 대한 심리적 치료법들에 대한 문헌고찰을 수행한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그러니까 이 학회 안에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이 논문을 썼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연구팀이 14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14명이 된 거예요. 이 단체는 대단히 전문적인 단체예요.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 의사와 그리고 심리학자를 위주로 해서 이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목표 자체가 환청에 초점을 둔 그 이제 연구단체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심리적 치료법들은 임상 실무지침에서 정신병적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 특히 약물 난치성 정신병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법의 일부로 널리 추천되고 있다. 그러니까 약물 난치성 정신병이다 하는 것은 약을 써도 정신병 증상이
잘 가라앉지 않는다 하는 거죠. 약물난치성 정신병 또는 정신병적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 한테 뭘 한다는 소리냐? 심리적 치료법. 그러니까 심리치료법. 심리치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약이 잘 듣지 않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 들을 위한 치료법이다. 그 이야기죠. 이전의 문헌고찰 연구들은 정신병에 대한 심리치료들을 폭넓게 검토하였으며 여기에는 실무, 성과, 새로운 발전들 그리고 실천에서의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환청치료법들의 초점을 둔 최근 문헌고찰 연구는 없다. 그러나 환각, 특히 목소리 듣기 형태의 환각은 빈번한 고통과 기능방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신병에 대한 심리적 치료법들의 주요 표적이 된다. 본 논문은 환각, 특히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하는 말처럼 들리는 환각 경험인 목소리 듣기 현상에 초점을 둔 심리적 개입법에 특화된 쟁점들을 검토한다. 비록 넓은 범위에서의 환각 현상은 괄호 열고 비임상 집단을 포함한 괄호 닫고 다양한 인구 집단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목소리 듣기에 초점을 두어 봤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정신병적 장애에서 접하는 가장 흔한 환각 현상이면서 동시에 오늘날까지 문헌에 기술되어 있는 환각 치료의 가장 빈번한 초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목소리 치료법 연구에서의 현재의 접근법들을 검토하고 현재까지의 연구들이 치료 성과와 특정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지니고 있는 한계점들을 검토하고 이 분야에서의 후속 연구들을 위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였고요. 이제 목소리에 대한 심리적 치료법들의 발달, 이제 이 심리 치료법들이 환청에 대한 심리 치료법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달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죠. 목소리에 대한 심리적 치료법들의 발달. 목소리에 대한 심리적 치료법들의 발달은 정신병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행동적 및 인지행동적 방법들의 적용과 1차적으로 관련된다. 초기 연구들은 목소리에 대한 가설적인 선행 요인들과 강화제를 다루는 것에 기반한 행동적 접근법을 채택했다. 이 연구들은 이완훈련, 목소리 촉발 자극에 대한 점진적 노출, 목소리에 대한 행동적 반응과 관련된 환경적 수반 관계의 조정, 그리고 심지어 혐오 치료와 같은 다양한 측정 개입법들을 검증했다. 또 다른 연구들은 정신병에 대한 대처법 연구들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효과성에 대한 약간의 증거를 지닌 특정 대처 방법들, 예로서 특히 이어폰을 사용하여 감각 입력을 조작하는 방법이나 또는 헤드폰을 통한 음악이나 주의 분산 기법을 사용한 훈련법을 검증하였다. 그러니까 한 1980년대 정도에 이렇게 초기에 이 환청 치료법이 개발될 때는 이렇게 머리에 헤드폰 쓰고 음악을 크게 틀어서 음악을 들어라. 환청 들릴 때. 그러면 환청이 덜 들릴 거다. 해서 음악을 크게 들어라. 이렇게 이제 권하는 이런 방법들이 1980년대에 개발되고 연구되었다 이야기예요. 제가 최근에 상담하다 보면 최근에도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그렇게 권하는 선생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환청 들리고 하면 듣고 있지 말고 이렇게 헤드폰 쓰고 또는 이어폰 끼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음악 들어라 라고 권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초기 단계 1980년대에 이러한 연구들과 제안이 있었다 이야기죠. 자, 이러한 방법들 중 상당수가 함수 분석에 기초한 접근법으로 통합되어 1990년대 초에 대처 전략 증진법, 영어로는 Coping Strategy Enhancement에서 이하 CSE라고 하는데 대처 전략 증진법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공식화 기반 인지행동 개입법들의 선구자이자
선구자이다. 대처전략증진법에서는 조절 요인들과 목소리에 대한 반응을 자세히 평가하여 개인이 선택한 대처 방법을 개인에게 적합하게 수정하는 정보로 사용하고 있다. 환각 또는 망상이 있는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두 편의 연구에서 대처전략증진법은 통상적인 치료법과 지지적 상담 양쪽 모두에 비해 증상의 심도 평정 점수가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경과하며 이러한 행동적 방법들은 인지적 모델을 정신병에 적용하는 것에 의해 확장되었는데, 이렇듯 새로 등장한 수많은 치료법들은 집합적으로 정신병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 영어로는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Psychosis, 그래서 이하 CBTP, 약자로는 CBTP라고 하죠. 라고 불린다. 이 정신병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죠. 일반적으로 목소리에 특화되기보다는 정신병과 관련된 범주의 문제들에 적용되면서 CBTP는 의미 수준에서의 작업, 즉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신병적 경험에 대한 적응적 이해를 개발하도록 돕고 고통과 기능 방해에 대한 평가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작업에 폭넓게 관여한다. 체드윅과 버치우드 모델은 목소리에 대한 인지적 이해의 발달에 특히 영향력이 컸다. 그러니까 이제 이 CBTP,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를 가지고 환청에 적용한 연구들, 그러니까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체드윅과 버치우드라는 사람이 개발한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을 체드윅과 버치우드 모델이라는데, 이 모델은 목소리에 대한 인지적 이해의 발달에 특히 영향력이 컸다. 이 모델은 목소리 자체를 문제시하기보다는 목소리의 정체성과 힘, 그리고 의도에 대한 신념과 자신의 경험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고통과 우울, 그리고 명령 환청에 대한 복종과 같은 문제적 반응을 예측한다고 제안한다. 결국 이러한 신념들은,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와 개인의 관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넓은 도식들과 사회적 세상 속에서의 그 개인의 처지와 관련될 수 있다. 이 모델은 목소리에 대한 평가가 목소리에 따른 고통과 반응의 치료들과 관련이 있다는 잇따른 연구 결과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뭔 말이냐면 체드윅과 버치우드 모델에서는 뭐냐면 목소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귀로 들리는 이 목소리 환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환청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환청에 대해서 이 당사자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즉, 이 환청의 정체성이 뭐냐? 이 환청을 귀신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걸 그냥 환청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환청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환청이 가진 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자기는 어쩔 수 없어. 저 너무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너무 강력한 존재야 라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저 별거 없어. 저거 애들이네. 애들 장난치는 거네. 저거 나 짜증나. 내 친구 수준이네. 이 환청이 가진 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환청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를 괴롭히려고 지금 한다? 나를 벌 주려고 한다? 아니면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 이 의도를 나한테 놀자고 한다. 이 의도를 뭐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환청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환청이 가진 힘을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고 느끼느냐? 그리고 환청의 의도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한 당사자의 신념이 엄청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당사자의 생각이 엄청 중요하더라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생각이 혹시라도 잘못되었으면 이 생각을 다루는 거예요. 치료에서. 그 신념과 그 다음 자신의 경험에 대한 통제의 정도. 그래서 자기가 반응을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할 거냐? 아니면 시킴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키는 거 안 하고 버틸 거냐? 등등. 또 그 다음에 내가 환청이 뭐라고 하면 내가 화가 부글부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 거냐? 아니면
그냥 화가 나더라도 내 마음을 달래고 있을 거냐, 요런 내가 내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요것이, 이런 것의 정도가,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화가 나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꾹 참고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있을 수 있어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결국은 환청에 따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이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우울해지느냐, 그리고 명령 환청이 있을 때 그것에 복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걸 결정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 보세요, 환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환청을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환청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환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 반응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지 등등, 환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청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통제감과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념들은,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와 개인의 관계는, 그러니까 목소리하고 개인의 관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넓은 도식들과 사회적 세상 속에서의 그 개인의 처지와 관련될 수 있다. 이건 뭔 말이냐? 환청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하고 나하고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적대시하고 싫어하고 한다라고 느끼면 환청도 자기를 싫어하고 적대시한다라고 느낄 수 있다. 이건 세상 속에서의 인간관계의 이것이 판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세상에서의 인간관계와 환청과 자신의 관계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모델은 목소리에 대한 평가가 목소리에 따른 고통과 반응의 지표들과 관련이 있다는 잇따른 연구 결과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후속 연구들에 의해서 이 연구 결과는 지지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현장 실무에서 목소리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 즉 CBT, 목소리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의 특징은 참여와 치료적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 발달적이고 흔히 개인적인 개념 틀 속 내에서 목소리의 의미를 찾는 것과 가치 있는 목표의 맥락 속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중점을 둔 개별화된 공식화 접근을 강조하는 점, 정서적 과정과 정신병적 과정의 통합을 강조하는 점, 그리고 개인과 목소리 간의 관계 변화를 강조하는 점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에 더하여 목소리가 지닌 힘에 대한 신념과 복종 행동을 구체적인 표적으로 삼아서 소크라테스식 질문과 같은 방법이나 대안적인 설명을 검증하기 위한 행동적 실험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어려운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현장 실무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치료진들이 치료를 할 때, 심리 치료를 할 때 목소리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의 특징은 뭐냐? 참여와 치료적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참여와, 그러니까 이 심리 치료에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상담자와의 심리 치료에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상담자와의 치료적 관계가 중요하다. 상담자와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일단 강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더라도 치료적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상담자하고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 다음에 치료적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우리가 뭐 부모님들 중에서는 당사자를 억지로 뭐 설득하거나 협박하거나 해서 상담실에만 밀어 넣으면 상담자가 알아서 심리 상담 또는 심리 치료를 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은 본인이 상담을 받으려고 동기화가 되어 있을 때, 적어도
선생이 자기 마음에 든다면 상담을 받을 정도의 마음은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해야 되지. 뭐 하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상담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자도 처음에 상담을 시작할 때 되면 먼저 관계 형성에 먼저 초점을 둬야지 되죠. 그래서 일단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치료자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발달적이고 흔히 개인적인 개념 틀 내에서 목소리의 의미를 찾는 것. 자, 이 목소리의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소리의 의미는 뭐하고 관계가 있다? 개인의 발달 역사와 관계가 있다. 과거 경험과 관계가 있고, 또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개념틀,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 개념틀,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는 개념틀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목소리의 의미. 이 목소리가 도대체 나한테 들리는 이유가 뭐지? 이 목소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이것이 목소리의 의미가 뭐지를 알려고 하면 개인의 발달 역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하고 이게 관계가 있으니까 살펴봐야 된다. 그 이야기고. 가치 있는 목표의 맥락. 그러니까 가치 있는 목표의 맥락 속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중점을 둔, 그러니까 가치 있는 목표라고 하는 맥락이 중요하다. 그런 틀 속에서 개별화된 공식화 접근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개별 작업으로 되고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서적 과정과 정신병적 과정의 통합을 강조하는 점. 그러니까 정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정서를 자기가 잘 인식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서적 과정과 정신병적 과정의 통합을 강조하는 점, 그리고 개인과 목소리 간의 관계 변화를 강조하는 점으로 특징 지어진다.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목소리를 없애는 걸 목표로 할 거다. 아니에요. 목소리와 험악한 관계였던 것이 좋은 관계가 되는 쪽으로, 이런 것이죠. 목소리와의 관계 변화를 강조하는 점으로 특징 지어진다.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지금 전부 다 처음에 이 목소리에 대한 심리 치료는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행동 치료, 나아가서는 인지 행동 치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1980년대에 강화제를 사용한 행동 치료부터 앞에 이야기했던 주의분산 기법, 처음에 소리 다른 지금 헤드폰 끼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음악 들어라, 이런 거 전부 다 행동적 기법이거든요. 1980년대에 개발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엄청 효과적이었으면 지금 다 그 방법 쓰고 있겠죠. 덜 효과적이니까 또 다른 방법이 개발되고 또 다른 방법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 개인에 따라서는 그 방법이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방법이 적합하기 때문에 개발이 되는 것이고, 근데 여전히 과거의 방법이 제일 적합한 사람도 있기는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모든 치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새로운, 우리 물건 개발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제품이 있으면 신제품이 나오고 또 신제품이 나오고 또 신제품이 나오는 건 기능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심리치료법들도 새로운 기존의 심리치료법들이 있는데 더 좋은 심리치료법이 개발되고 더 좋은 심리치료법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일단 환청치료의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제품이 어떤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나왔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나왔느냐, 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제품이 주의분산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청 안 듣고 음악 크게 듣는다거나 벌떡 일어나서 산책한다거나 등등, 이런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지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 방법은 덜 효과적인 게 왜 그러냐 하면, 환청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지 나름대로의 목적과 지 나름대로의 집요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음악 듣고 환청 피한다고 환청을 안 들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내가 하루 종일 음악만 듣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음악 안 듣고 있는 시간에 있으면 반드시 찾아와서 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지금 잠시 피하는 거지 계속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분산기법은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 체드윅과 비치우드 모델이라고 해서 이 목소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목소리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소리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요거를 잘 찾아내서 이거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체드윅과 비치우드 모델이고, 그 다음에 버치우드 모델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지행동 치료 안에 계열에서 지금 이제 인지행동 치료 안에 체드윅과 버치우드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의 또 다른 계열들은 어떤가 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개인적인 신념, 개인의 역사와 목소리의 의미가 관계가 있더라. 또 가치 있는 목표와 관계가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특히나 중요한 게 개인과 목소리의 관계 변화가 중요하더라. 개인과 목소리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지만 목소리를 없애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아요. 목소리에 대한 심리치료법은 목소리를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건 없애는 걸 목표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목소리는 나름대로 찾아온 이유가 있고 집요함이 있기 때문에 없애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없애려고 하면 더 집요해져요. 그래서 없애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관계를 좋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관계가 험악한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드는, 나를 보면 욕을 해대는 놈이 나를 보고 나한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게끔 서로 관계를 변화시킨다.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목소리가 변화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변화하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지를 목소리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것도 있고 지가 목소리가 내를 대하는 게 변하는 것도 있는데, 항상 어떻게 대하느냐, 목소리가 저절로 변하진 않아요. 내가 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변해요. 내가 지한테 화를 내고 적대적으로 욕을 하면 목소리도 나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해요. 내가 지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목소리가 나한테 친절하게, 지도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요. 내가 지한테 겁이 나서 절절매면 목소리가 나를 더더욱 우습게 알고 나한테 계속 명령하고 함부로 대해요. 내가 겁이 나지만 내가 당당하게 내 할 말을 하면 목소리도 그 다음부터 나를 함부로 못하고 어느 정도 그건 나로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자기도 숙인단 말이에요. 이게 목소리의 관계를 변화하는데, 관계 변화에서는 개인이 출발점이다. 그 당사자가 먼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본인이 목소리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럼 목소리도 바뀐다. 그럼 양자 간의 관계가 바뀐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인지행동 치료에서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개인 치료 내에서 사용되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지행동 치료에서만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인지행동 치료는 주로 이제 개인의 신념을 다루는 건데, 개인이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 찾아봐서 이 신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신념을 바꿔서 달리 하게 한다. 목소리가 어떤 존재이냐에 대한 신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신념을 바꿔야지 되고, 목소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신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신념을 바꾼다. 이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의 방법이에요. 그다음 개인 치료 내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특정 방법들 이외에도 또한 당연히 정신병에 대한 개입법들은 그 개인의 가족과 보다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가족과 사회적 환경은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식과 대처 기술을 갖춘 잘 기능하는 사회적 지지망은, 그러니까 지식과 대처 기술을 갖춘 잘 기능하는 사회적 지지망은,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한테 적절히 잘 대처해주는 가족들은, 당사자에게 적절히 잘 대처해주는 친구나 이웃 사람들은, 이 이야기예요. 들려요? 지지망은 정신병을 지닌 사람들의 회복점 제기, 그러니까 정신병을 지닌 사람들의 리커버리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리커버리를 회복점 제기로 번역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리커버리,
안정 그리고 안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보다 나은 치료 성과의 예측인자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겨냥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앞에 인지행동 치료를 이야기했고 이번에 환경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변화가 있으면 이게 도움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를 겨냥한 포괄적 개인법이 환각 초점 통합 치료라고 하는 게 있다. Hallucination Focused Integrative Therapy라고 해서 영어 약자로 HIT라고 하는데, 환각 초점 통합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처 능력 향상과 CBT-P를 다양한 동기화 전략들, 행동적 강화, 가족 치료, 재활, 그리고 위기 관리와 통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환각 초점 통합 치료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목소리를 관리하고 개인의 행동 변화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담 유지와 동기부여를 최대화하고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원칙들을 권장한다. 그래서 자, 이제 개인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바람직하게 변화를 시키도록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자. 요 모든 것을 다 하자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하자라고 내놓은 게 환각 초점 통합 치료, 통합적으로 치료한다 하는 것이에요. 까지 하고 제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겠습니다.